여기 오신 분들이 참 복받은 분인데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젊다는 것이 하나의 특권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서나 정책으로서도 어떻게 하면 청년 실업을 줄일 것이냐, 또는 국민행동본부나 이런 애국적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만들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좋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교육을 합니다. 미래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고 하는 이런 인식하에서 이런 미래를 위한, 젊은이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서울올림픽과 관계가 있는 자리죠. 서울올림픽이 1988년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88년 거기가 이후에 태어났죠? 맞습니까? 예. 88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있구나.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이 개막이 됐습니다. 저는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였는데 그 개막식을 본 그날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성세대가 되면은 나이가 한 60 이상 된다고 보면은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 몇 개가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날은 연배가 드신 분들은 6.25, 그 다음에 11.6 사건, 1979년 11.6 사건 뭔지 압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한테 시해당한 날, 11.6 사건. 다 충격적인 사건인데, 기분 좋은 날로 오래 기억되는 날이 1988년 9월 17일이에요. 서울올림픽. 올림픽은 원래 이 선진국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인상이 강합니다. 올림픽을 할 정도 같으면은 그 나라는 좋은 나라다. 그래서 1981년에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신청을 할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저게 될까 하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 88년 올림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은 남북 간에 격차가 커진다. 이 올림픽을 처음으로 발상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했던 박종규라는 사람, 나중에 IOC 위원도 하고 대한체육회 회장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 사격 대회를 개최를 해보니까 자신이 붙었어요. 그래서 올림픽을 주최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설득을 했어요. 그때 설득한 이유가 한 4개쯤 있어요. 서울올림픽으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첫째, 한국 사회를 아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하고 시설도 갖추고, 그 다음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동부 공산권과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올림픽은 국경이 없으니까 보통 때는 소련에도 갈 수 없고 동독에도 갈 수 없지만은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동부 공산권과 교류를 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외교관계나 경제교류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이 대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이게 적중을 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웅산 테러도 일으키고, 여기 아웅산 테러 아는 사람 있어요? 많이 아시네. 여기 1983년 10월 9일 날 지금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죽이기 위해서 원격조정으로 도탄을 눌려가지고 장차관급 17명을 죽게 한 김정일의 여러 범죄 중에서 이건 전쟁 선포의 사유에 해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도 벌리고, 1987년 11월 29일에는 여기 87년 11월 29일에 무슨 일이
칼기 폭파사건, 김현희와 김성일이라는 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한항공기 중동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115명이 탄, 더구나 거기에 탄 사람들은 노동자예요. 북한이 구제한다는, 북한이 추앙하는 소위 노동자들이 탄 이 비행기를 폭파시켜서 115명이 죽게 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테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이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바깥에 나가면 이 종합공원이 있는데, 올림픽 종합공원 알죠? 네. 꼭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서 공부만 하지 말고. 올림픽 종합공원은 올림픽이 남긴 유산 중에 하나죠. 저기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많습니다. 그걸 금액으로 계산하면 조 단위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는데 공헌을 한 3사람이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결심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 그 다음에 올림픽 조직위원장도 하고 나중에 개최할 때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한 박세직 씨. 이분 중에서 박세직 씨는 돌아가셨어요. 제양군의 회장을 하시다가, 이 박세직 씨가 여러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올림픽 종합공원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를 해가지고 뭘 남겨야 되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세계 유명한 조각가를 한번 초청한다. 올림픽이 세계 평화를 기리는 것이니까 작품을 얘기 하나 남겨달라. 우리는 돌을 제공하겠다. 또는 쇠붙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 유명한 조각가들이 여기 와서 몇 달 동안 작업하면서 작품을 남겨놓고 그냥 봤어요. 돈도 안 받고. 올림픽이라는 그 브랜드가 크니까 그렇게 자원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세계적 조각공원, 저걸 만약 돈으로 산다고 하면은 몇 조가 들었을 텐데, 그리고 올림픽 공원이 아주 훌륭한 공원 아닙니까? 이 정도 공원은 도심지에 있는 공원으로는 세계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은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 한국 하면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이미지는 6.25예요. 6.25 전쟁. 그 다음에는 민주화, 경제발전 또는 독재국가, 최루탄 이런 식으로 알려졌다가 좋게 알려진 것은, 한국 이미지가 좋게 알려진 것은 서울올림픽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또 서울올림픽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올림픽의 성공은 여러 가지로 따지는데, 첫째, 게임 진행 시간을 잘 맞추느냐, 그 다음에 흑자를 보느냐, 그 다음에 신기록이 얼마나 나왔느냐, 이 분야에서 다 서울올림픽이 최고의 기록을 남기고, 지금 눈에 보는 이런 시설들도, 이 호텔을 포함해서 시설들도 많이 남겼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올림픽은 두 가지 역사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민주화를 뒷받침했어요.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시기에 1987년 6월이 되면은 이 잘못하면 군대가 한 번 더 나온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셀러리맨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직선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한때는 계엄령을 펼 생각까지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88년 올림픽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당 학생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너무 극렬하게 시위를 하다가는 올림픽을 못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욕을 먹는다. 서로 자제를 하게 만들었어. 자제를 하게. 그래서 이 한국의 민주화가 6.25 선언을 통해서 서로 피를 흘리지 않고,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민중혁명이 일어나지도 않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보장장치를 역할을 한 게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올림픽은 한국 민주화의
부정수표 역할을 했다. 두 번째는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세계적 공산주의, 국제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1980년대부터 일어났는데 이게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1979년, 80년 무렵만 해도 세계적 정세를 딱 보면은 미국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갔어요. 또 그해에 이란이, 친미 국가이던 이란이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슬람 종교 국가로 바뀌면서 거기 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이 되고 해가지고 또 그것을 구출하러 왔던 부대가 실패를 하고 하는 바람에 당시에 카트 대통령이 아주 무력한 존재가 되고 거기서 낙선을 하고 말았어요. 재선을 하지 못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1980년, 81년만 해도 세계적으로 보면 야 소련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것 같고 미국이 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반격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도 이제는 경제가 내려앉기 시작을 했어요.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반체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연달아 죽기 시작했어요. 브레즈네프 죽더니 체르넨코, 안드로포프가 죽고 체르넨코 등등 다 1년 사이로 다 죽고 85년에 고르바초프라는 비교적 젊은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보니까 소련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혁, 개방을 시도를 합니다.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해요. 페레스트로이카. 그러면서 미국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하면은 SDI, 별도의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핵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소련의 핵미사일을 막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그 기술을 개발하면 소련 핵미사일이 무력화된다. 그걸 어떻게든지 말려보려고 레이건과 상대하는 과정에서 레이건이 그것을 끝까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가만 계산해보니까 이 군비경쟁 계속했다가는 소련이 망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북한도 그런 똑같은 지금 고민에 빠졌는데 개혁 개방이 쉽지 않다고. 독재 체제가 개혁 개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 성공한 나라와 있고 실패한 나라가 있는데 성공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등소평. 개혁 개방을 하되 권력은 놓지 않는다.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을 하면서 공산당의 권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88년 서울올림픽이 벌어졌어요. 자, 8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동부공산권에서 혁명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맨 처음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동독, 마지막에는 루마니아 차례로 공산당 정권이 무너져요. 몇 달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서울올림픽이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약간 다른데 공산당, 공산국가에서는 체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체육 강국입니다.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은 다 금메달을 많이 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항상 기다려요. 올림픽에 가서 그리고 그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아마 약물도 썼을 거예요. 약물. 어쨌든 당시에 메달수를 보면 소련이 항상 1등, 2등이 미국일 때도 있고 아니면 동독일 때도 있어요. 동독이. 그런데 아프가니 사태로 인해 가지고 1980년 올림픽이 반쪽이 나버렸어요. 모스크바에서만 올림픽이 열리고 서방세계로 참여를 안 했어.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또 공산권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반쪽 올림픽. 그럼 서울 올림픽을 어떻게 할 거냐?
88년 서울올림픽에 공산권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고민을 하다가 고르바초프가 참여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참여하고 해서 서울올림픽은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청률이 높았겠어요. 특히 공산국가에서 시청률, 텔레비전 중계, 그리고 서울, 거기에 텔레비전에 비친 서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정도가 화가 났어요. 그동안에 북한의 선전에 의해서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굶어 죽는 나라, 전쟁을 거쳐가지고 황폐화된 나라, 독재자가 설치는 나라,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림픽을 개최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고 서울 비춰주는 거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산다. 이걸 보고 공산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또 화가 났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뭐 못 사는 건 참겠지만 어떻게 한국보다 우리가 더 못 살게 되느냐 하는 자기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89년 그 1년 뒤에 반공 시위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원인. 그게 전체적인 원인은 아니고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서울올림픽의 주제가 알아요? 서울올림픽의 주제가 손에 손잡고 hand in hand. 거기 보면 breaking down the wall이라고 하죠. 벽을 넘어서. 서울올림픽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 벽을 넘어섭니다. 벽을 넘어서. 이념의 벽을 넘어서, 종교의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하나로 뭉치자. 벽을 넘어서 breaking down the wall. 1988년, 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베를린을 동서로 가르고 있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동행이 마음대로 됐어요. 그날 거기 몰려온 젊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헤딩 핸드를 불렀어요. 브레이킹 다운도. 벽을 넘어서 서울올림픽의 주제가 바로 역사적 사건으로 실천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실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부터 최초는 아니지만 몇 년 만에, 한 30년 만에 최초로 민선 대통령으로서 민주화를 주도하는 입장이 됐는데 88년에 재빠르게 동구 공산권과 수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하고 마지막에는 중국, 소련하고 수교를 해요. 그럼으로써 한국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88년 이전만 해도 서울에서 유럽에 가려면 지금처럼 러시아 상공을 지나지 못하니까 어디를 거쳐서 가느냐? 어디를 거쳐서 갔습니까? 앵커리지를 거쳐서 갔어요. 앵커리지. 알래스카에 있는 앵커리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몇 시간 쉬다가 또 비행기를 타고 북극을 넘어가지고 파리나 런던으로 갔습니다. 한 20시간 걸렸어요. 그러나 88 올림픽, 동구 공산권의 붕괴, 수교 이런 걸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동구에도 가고 공산국가가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됐습니다. 우리의 경제 활동의 무대가 됐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인의 활동 공간이 현실적으로는 북한, 당시에는 막 쿠바 정도를 빼고는 다 갈 수 있게 됐다는 건 뭐냐?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투자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활동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그게 서울올림픽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박종주 씨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몇 가지 전략적 포인트가 다 적중을 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결정적 우위에 서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기한다. 그리고 공산국가 수교한다. 이게 다 맞았어요. 역사적
올림픽입니다. 서울 올림픽은 역사적 올림픽이에요. 게임도 잘 치르고 우리도 또 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4강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서울 올림픽은 한국 현대사에서 성공 사례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자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감개무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헬조선. 이게 조국에 대해서 지옥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은 모독이죠.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사실. 이런 말 써서는 안 된다. 그럼 이런 이야기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우리 집은 망할 집안이야. 그 아주 명문가의 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안은 망할 집안이야, 이런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그 집안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 잘못된 집안 같으면은 뭐 그런 이야기 해도 사실에 부합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잘된 집안에서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안 망할 집안이야라고 하면은 조상 욕하는 건데, 헬조선이라는 말은 여러분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헬조선. 그럼 헬조선이는 어디 있느냐? 헬조선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헬조선이 있습니까? 예. 지옥 같은 조선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옥 같은 조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려가지고 고문받고 얻어터리고, 밤에 아무나 경찰관에 들어가가지고 잡아가고, 굶어 죽고, 억울한데 호소할 데도 없고, 이게 헬조선이지. 세계에서 헬조선이 어디 있습니까? 시리아가 헬조선이.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40만 명이 죽었어요. 알레포라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는 완전히 돌무더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근사한 도시가. 이게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이라크 뭐 이 정도 되면 헬조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근사한 나라를 두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에 대한 저주의뿐만 아니라 재앙을 불러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그런 극단적인 죽음과 관계되는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게 운명적으로 따라온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헬조선은 없어요. 어디 있느냐?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사람, 또는 소수의 종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헬조선이 있어요. 헬조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은 뭐냐? 우리 친구들이 어느 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농담 삼아 결론이, 한국은 뭐냐?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의를 했어요. 헬조선은 없는데 천국 다음에 한국은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한국입니다. 외국에 살다가 온 교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나 편하고 안전하고 값이 싸다. 대중교통이 편하고 병원에 가면 빨리빨리 치료해주고,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싸다. 미국에서 수술을 하면 1,000만 원, 어떤 경우는 1억 이래 가는데 한국에는 몇십만 원, 많아봤자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안전하다. 한국의 살인 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듭니다. 연간 한 300몇 명이 살인사건으로 죽어요. 이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안전하다는 뜻이죠. 가장 높은 나라가 베네수엘라, 남아공, 이런 나라예요. 베네수엘라는 우리 인구가 우리 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살인사건으로 1년에 몇 명이 죽느냐? 2만 명이 죽어요. 2만 명. 남아공도 한 2만 명. 우사인 볼트 출신 자메이카가 그 살인사건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안전하고 편하고 값싸고 대중교통 좋고 또 인권에 대해서는 너무나 대통령부터 경찰관, 검사까지 인권이라고 하면 막 술술 길 정도로 어떤 때는 옛날에는 권력 남용이 많았는데 요새는 인권 남용도 걱정할 정도로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다음에 한국이 맞지. 요새 이번 올림픽 9개 메달 중에서 5개가 여자가 땄죠. 어딥니까? 5개. 태권도, 양궁, 여자 골프. 그걸 보면서 야, 한국 여자들이 왜 이렇게 세냐 하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한국 여자들이 왜 이렇게 세냐.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평균 수명 있잖아요. 평균 수명. 평균 수명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는 어디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 여자 합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일본인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일본, 싱가포르 다음으로 오래 살아요. 평균 수명이 80 한 5점 몇 세쯤 돼요.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남자는 세계에서 20등째, 22. 남녀 차이가 남자가 여자보다 한 약 7년 적게 살아요. 한국에서. 이 차이가 또 굉장히 커요. 그건 뭐냐? 한국의 여성이 강건하고 박인비가 보여주었듯이 심리적으로도 매우 든든하고 열성적으로 교육을 하고 해서 한국 여성의 에너지가 이제는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끌고 가는데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아니, 빠질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남자를 내가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여성의 에너지를 동원하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 안 해요. 근데 한국 여성이 마음대로 학교 가고 사법시험 치고 취직하고 드디어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런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채택 안 하면 절대 여자가 남자하고 맞먹을 수 없어요. 독재국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에서 지금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린이, 노인, 여자입니다. 어린이, 노인, 여자예요. 사회적 약자예요. 어린이. 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교육, 여성들이 학교에 남자처럼 가기 시작되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부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이에요. 전시에도 학업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대학교 가는 학생들은 군대까지 면제해주면서 천막 치고 큰 나무 밑에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여자들, 우리 여성 해방, 여성의 인권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에요. 박정희 시대에는 뭐냐? 공장을 많이 만드니까 여성들이 고무 공장, 신발 공장, 섬유 공장,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수출 입국의 최전선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1976년부터 1년 동안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공장이 국제성사라는 공장이 부산에 있었어요. 직원이 2만 2천 명 됐습니다. 거기서 한 1년 동안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70%가 여자 종업원이에요. 그 70% 중에 또 70%가 미성년자였어요. 주로 나이 17살 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산업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여성은 세계를 주름잡는, 그리고 가장 오래 사는, 대통령까지 배출한 이런 에너지가 한국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도 덕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만든 분들, 발전시킨 분들, 대표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기업, 위대한 기업인들, 근로자들,
자, 이런 분들이 만들어서 오늘날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봅시다. 내가 한번 물을 테니까 답을 한번 보세요. 세계에 한 200개 나라가 있어요. 유엔 가입 기준으로는. 그 중에서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큰 나라죠.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단 기준은 구매력 기준으로. 요새 GDP 계산하는 기준이 두 개예요. 명목상 또는 이 물가를 감안한 거. 물가 감안. PPP라고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하는데, 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해야죠. 민주주의. 이 세 가지 조건, 인구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몇 개 나라예요? 세계 200개 중에서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알아맞춘 사람한테는 내가 선책을 하나 드릴게요. 5개 나라, 또 12개. 12개. 3개? 5개 나라라고 한 사람은 그 5개 나라가 어디? 미국, 독일. 아니, 일곱 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큰 나라 치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여기 딱 7나라, 7나라. 요 7나라가 진짜 강대국이지. 러시아는 들어갈 수 없죠.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민주주의도 아니고 1인당 소득도 3만 달러인데. 중국 들어갈 수 없죠. 1인당 국민소득 안 되고 민주주의 하지 않고. 이 7나라가 진짜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은 힘만 세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를 해야지.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지. 이 7나라의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상 한국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역의 수 세계에서 6번째. 무역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도 같이 주니까 한국은 주는 폭이 그래도 작아요. 6번째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핵은 없지만 세계 한 8위 정도 되죠. 8위. 그래서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HDI, 여기에는 교육, 소득, 의료, 평균 수명 등등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 기준에 따르면은 한국은 최근 들어서 랭킹이 제일 높게 올라갔을 때는 세계 12등이었습니다. 12등. 한국의 생활 수준이 세계에서 12번째다.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 다 우리보다 아래예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가끔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앞섭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지난 70년 동안 식민지에서 갓 벗어나서 나라를 세우자마자 남침전쟁을 겪어가서 300만이 죽고 그 뒤에도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물러나고 박정희 대통령은 시해당하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감옥에 가고 또 다른 대통령은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고 이런 소용돌이를 겪으면서도 왜 나라는 발전했을까? 왜 발전했을까? 이렇게 소용돌이를 겪으면은 주저앉아야 되는데 왜 한국은 발전했어요? 왜 발전했어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자유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구속영장 없이는 잡혀가지 않을 자유,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자유, 이런 게 자유예요. 자유가 있으면은 그 나라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어려움에 처하기는 하지만은 자유가 있으면은 곧 회복이 되어요. 그럼 누가 자유를 주었느냐? 자유를 준 사람 많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사람.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 공로자들. 그리고 남침 때 이 자유가 날아갈 뻔할 때 우리를 도와서 자유를 지켜준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 그리고 자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잘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박정희 그리고 기업인들의 역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따라준 노동자, 농민, 소상인들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의 부모 세대의 역할, 군대의 역할, 이런 게 다 합쳐졌어요. 합쳐져서 천국 다음에 한국 세계 7대 강국을 만들었다. 그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러면은 앞으로 자동적으로 잘 되느냐? 한국은 그러면은 이 정도 7위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되겠느냐? 낙관할 수 있느냐? 저절로 잘 될 것이냐? 세상에서 저절로 잘 되는 거 없죠. 잘 되는 거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공짜로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천국 다음에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는 어떤 식으로 치르느냐? 돈으로 치를 때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치를 때가 있어요. 군대 가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는 싸워서 피로서 치를 때가 있어요. 생명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피와 땀과 눈물, 이게 합쳐져야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이다 하는 과거에 보지 못한 위기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이틀 전에 북한이 핵미사일 운반수단, 핵 운반수단으로서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미사일 실험한 그 미사일에 핵폭탄이 달려 있었고, 그것이 일본을 향해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서울을 향해서 날아왔다고 하면은 비행하는데 7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7분.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막을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한국에는. 떨어지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30만 명 죽는다. 한 방에. 그러면 그 배가 되는 사람 다치겠지. 그럼 100만 명이 죽고 다친다. 서울에서 100만 명이 죽고 다치면 치료는 누가 하죠? 죽은 사람은 장례는 어떻게 치릅니까? 서울이 마비될 것이다. 한 방으로.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쏠려고 할 때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사드 배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국회의원들이 합세를 하고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들까지도 우리 동네는 만들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룩했던 이 천국 다음에 한국, 이 조국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기. 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아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거의 전자파가 나오는 것은 휴대폰에서 나오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산중턱에도 만들지 말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이기주의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기주의자는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사람인데, 이건 이익도 되지 않아요.
잘못된 선동에 넘어가는 바보들이지, 바보들. 이 사람들이 국민의 다수를 이룬다면은 또 그것을 공약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다면은 그런 나라는 북한의 핵 위기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핵폭탄을 맞은 다음에 정신을 차릴 것이다. 핵폭탄을 맞은 다음에 정신 차리면 뭐합니까? 이미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이런 위기는 과거의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장거리 포가 서울을 겨냥한다고 겁을 냈지만은 장거리 포는 몇 발 맞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반격을 해가지고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핵폭탄은 반격이 안 됩니다. 맞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핵 전략은 못 속게 하는 겁니다. 못 속게, 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쏘아버리면은 그 다음 상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전개됩니다.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못 쏘게 만들 거냐. 여기에 전력을 집중을 하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예방적 공격을 통해서 핵시설을 없애버리는 군사행동을 준비를 해야 될 때에 한국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은 두렵지 않고 사드가 더 무섭다. 세상에 창은 두렵지 않고 방패가 더 두렵다라고 하는 이런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치와 언론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룩한 이 대한민국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극단적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잠이 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지금 한국이 딱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저만 해도 벌써 70살 넘었으니까 살 만큼 산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6, 70년이 아니라 100년도 더 살 사람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니고 그것은 대통령의 일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의 일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행복에 관련된 일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이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죽고 사는 문제가 남의 일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주 사소한데 목숨 거는 아주 치사한 정치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것을 반드시 직시를 해야 됩니다. 직시. 일제시대에는 독립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당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해방됐을 때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공산주의의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당대 젊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6.25 때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 6.25가 끝난 다음에는 이 나라를 발전시켜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게 당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배부르게 되니까 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도 중요하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독립도 하고 나라도 세우고 남침도 지켜내고 그리고 가난도 물리쳤는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엄청난 위기가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이 나라가 분열됐다. 정치, 언론, 일반 주민 할 것 없이 자기 이익만 취한다. 이것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죠.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쭉 둘러보면은 이런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이 일어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은 그거 피해야 되지만은 전쟁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 안 되겠구나. 요새 농담을 그런 식으로 하는 아주 끔찍한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은 핵과 관련되는 전쟁입니다. 북한이 핵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미사일에 갖다 붙여서 실전 배치를 딱 한 다음에 평도, 백령도, 천안함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북한이 핵카드를 꺼내게 돼요. 예, 근데 천안함 사건 몰래 들어와가지고 한국 군함을 격침시켰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약속대로 북한을 무슨 해군 본부라든지 군단사령부를 폭격해야 돼요. 폭격하면은 당하겠지. 공군력은 우리가 세니까. 그 다음에 북한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좋다. 그럼 우리는 핵미사일을 대구를 향해 쏘겠다. 단 조건이 있다.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 그리고 피해 보상하라. 요거 들어주지 않으면 대구를 향해 쏘겠다. 이렇게 딱 나올 때 한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4대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와가지고 우리 핵폭탄 맞기 싫으니까 우리 해군, 북한을 공격한 해군, 공군 이 사람들 몽땅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넘겨주자. 이런 이야기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북 간의 대결은 반드시 핵 전략과 관계되는 심각한 구조의 대결로 가게 된다. 잘못하면 핵전쟁 난다. 핵전쟁이라는 것은 오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하다가 긴장한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핵 미사일 발사폭탄을 김정은이라는 놈이 누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악몽이죠. 이 친구는 젊고 경험이 없고 과대망상이고 폭력을 좋아하고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 막는 방법을 구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반대하고 나선다. 그럼 도리 없다. 맞아야 된다. 한국은 핵폭탄을 맞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핵폭탄을 맞고 나서는 살아남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뭘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북한은 대한민국이 있는 한 또는 한미동맹이 있는 한 우리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 서로가 시간이 없다. 서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거꾸로 때리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다. 문제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 우리는 왜 시간이 없느냐. 저기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완성하기까지 밖에 시간이 없다. 그게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냐. 남한이 미사일 방어망을 완벽하게 갖춰버리면 우리 핵미사일 무효화되니까 그때까지 밖에 시간이 없다. 양쪽이 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나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뭡니까 이게? 이게 충돌 코스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남북한은 충돌 코스를 가고 있다. 이런 핵무기가 발명된 1945년 이후에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 문제를 놓고는 다른 문제는 사소한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고민, 그 고민 중에는 언론이나 정치를 바꾸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서 여론을 바꾸는 것.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가장 중요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선거를 좌우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그리고 대통령을 뽑아요. 이 사람들이 나라의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공권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보 정책이죠. 그래서 서울 올림픽 이야기로부터 아주 밝게 시작했지만은 이 결론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딱 시작한 지가 1시간 됐으니까 여기서 저 이야기를 끝내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이외에도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여론이나 언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좌편이나 좌파적인 약간 경향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언론이나 여론이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거에 우리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 대한민국은 정보화가 가장 진행된 나라인데 정보화의 정보는 뭐냐? 글과 말입니다. 그죠? 글과 말, 동영상 이런 겁니다. 이 글을 쓰면은 유통이 광범위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글로 쓰고 말로 해야 돼요. 속에 담아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중구난방이란 그 한자는 무슨 뜻이냐? 중구, 대중의 입을 난 어렵다.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떠들면은 막기가 어렵다.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북한 핵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때려 부수어야 한다. 하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글로 써야 돼요. 글로. 그러니까 남 보고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글 잘 쓰고 글 많이 쓰는 사람이 여론을 좌우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정직한 사회예요. 정직한. 과거에는 아무리 글을 써도 신문에 안 실어주고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책으로 내려면 돈이 든다. 그런 게 없잖아요. 요새는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은 좋은 글은 날개를 단 듯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글을 쓰세요. 글. 그럼 어떻게 글을 쓸 거냐? 그거는 제가 저한테 찾아오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글을 어떻게 쓰느냐. 제가 46년 동안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좋은 글을 쓰는 3대 원칙을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첫째, 문장이 짧아야 합니다. 복문 이런 거 좀 쓰지 마세요. 한편, 그러나 뭐 이런 거 쓰면 붙이지 말고 다 구질구질한 거니까. 문장이 짧아야 돼요. 깔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된다. 정확한 단어를 써야 돼요. 요새 보면은 이틀 전에 중앙일보 일면톱이 북한 미사일 최대 500km를 날았다. 최대 500km. 이거 맞습니까? 뭐예요?
최대 500km라는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그냥 500km. 최대는 말을 잘못 썼는데 무슨 말로 써야 돼요? 최장이라고 해야지. 최장이라고 해야지. 킬로미터는 크기가 아니잖아. 그죠? 크다. The largest가 아니죠. biggest가 아니고 the longest. 그럼 최장이라고 해야지. 최장, 최고, 최단, 최소, 최다 이런 걸 다 구별을 하지 않는다고. 그 신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첫째는 문장을 짧게 정확하게, 세 번째는 쉽게 써야 됩니다. 표현을 쉽게, 가능한 쉬운 말을 써야 돼요. 요 원칙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장을 짧게 씁니다. 짧게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많이 써야지. 많이. 글을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쓰면 수영을 많이 하면 물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지듯이 글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글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져요. 짧게, 정확하게, 쉽게, 많이 4대 원칙을 지키면은 글을 빨리 쓸 수 있습니다. 빨리. 글은 빨리 써야 돼요. 요새 속도전인데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글을 빨리, 많이.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실제로는 최근에 공구절 논란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역사학회 쪽에서는 그 역사학회를 대표하는 많은 단체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친일적인 거를 계승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역사 전공자지만은 건국절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조갑재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최근에 메가더 장군과 관련돼서 책을 집필하신 걸로 아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게 논란거리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광우병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서 가장 안전한데 이걸 누가 선동을 하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광우병 선동이 일어난 건데 그것도 논란거리가 아니거든. 그런데 건국절도 그게 논란거리가 아니에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를 했어요. 정부는 나라만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회사가 정부를 수립을 해요. 그날이 건국한 날이죠. 다만 과정이 있었지. 독립운동도 했지만은 1948년 5월 10일에 선거를 했습니다. 나라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선거입니다. 선거 안 하고 독재자가 마음대로 세우는 나라는 그거 인정 못 받아요. 그거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이죠. 선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회가 구성됐어요.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은 없는 나라 있습니까? 헌법은 선거와 헌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래서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것은 총선, 국회 구성, 헌법 만드는 거, 정부 수립을 다 한꺼번에 최종 단계로서 정부 수립을 선포한 거니까 이 전체를 묶으면 이게 건국 과정이 됩니다. 건국 과정. 대한민국은 과거의 다른 나라와 달라요. 다른 나라보다 우월합니다. 다른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건국, 대한민국, 한민족의 역사에서 이 건국은 신라가 삼국 통일해가지고 민족을 만들어내는 기초를 놓은 것과 똑같은 수준의 가장 영광된 날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그날을 정부 수립이라고 하지 말고 건국절로 하자. 그래야 확실하다. 더구나 우리는 헌법에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도 치르지 않고 몇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고 유엔의 승인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세웠으므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 합법 정부라는 인정까지 받았으므로 48년 8월 15일 당연히 건국 기념일로 기려야지. 또 원래 그렇게 했어요.
49년 8월 15일을 제1회 광복절로 기념하면서 그 뜻을 건국을 기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논란이 될 여지가 없어요. 뭐 상해 임시정부 자꾸 이야기하는데 상해 임시정부는 스스로 임시정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는데 앞으로 독립운동해가지고 그걸 만들겠다는 뜻으로서 임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건국일로 해버리면은 논리 모순이 생기죠.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왜 하느냐?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분리주의자예요. 그죠? 그리고 헌법 없는 헌법과 선거도 치르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논란이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영토, 주권, 국민이란 3대 요소 플러스 선거와 헌법이 있어야 돼요. 공정한 선거를 해야 돼요. 북한에도 이상한 선거 했지만 그거는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로 취급을 못 받았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세운 국가, 그것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다. 메가드는 우리한테 병 주고 약 준 사람, 약 주고 병 준 사람. 인천상부작전에 성공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중공군이 개입을 했어요. 메가드는 중공군이 개입하는 걸 방조를 했어요. 방조. 중공군이 개입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공군이 개입하면은 중국을 친다 하는 이런 계산을 통해서 한국이 통일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메가드는 한국을 포기하자. 일본만 지키자. 그래서 한국을 포기하자고 합니다. 그 대신 중국에 대해서 공세를 피해야 된다. 그러나 중국을 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미국의 군사력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포기하자고 그래요. 우리를 정말 살린 사람은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트루만 대통령은 무슨 파병 6.25 참전 6.25 발발 보고를 들었을 때 파병을 결심합니다. 그 다음에 중공군이 개입해서 메가드가 한국을 포기하자고 할 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요. 그 다음에는 포로들이 방공포로는 북한으로 보내지 마라 하는 결정을 또 내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은인은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오해가 하나 있는 게 메가드가 중공을 치려고 것을 트루만이 막았으므로 트루만 때문에 통일이 안 되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쓴 책이 프리마돈나의 추락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내한테 하나 적어주면 하나 보내드릴게요. 또 질문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식 아니면 북한식 민주주의를 네. 북한식 민주주의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라는 약간 전형적일 수도 있고 방학상일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분리로 국내에서 어떤 정부로 인해서 자꾸 국가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이걸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어떠한 방법을 이 민족과 국가는 이런 차이가 있죠. 민족은 상당히 그 감성적 존재입니다. 민족주의 하면은 뭐 가슴이 막 뜨거워지죠. 국가 하면은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국가는 이성적인 존재예요. 이성적인 거. 미국 같은 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뭉쳐서 헌법을 매개로 해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나 독일은 민족은 같은데 국가가 여러 개예요. 지금 독일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우리는
북한은 국가를 취급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남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굳이 순서를 매긴다면은 국가가 민족 위에 있죠. 보다 이성적인.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잘못된 민족주의가 나와가지고 이 국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민족주의가 이런 식으로 쓰여요. 김정일이가 핵 개발을 했다. 그거 우리 민족의 핵이다. 김정일이가 인권 탄압을 한다. 그거 우리 민족끼리 하는 거니까 덮어주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다면은 같은 민족이 저지른 반인류 범죄는 덮어주자. 요거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건 그걸 민족주의라고 하지 않고 인종주의라고 합니다. 인종주의. 좌파들이 내세우는 민족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니고 인종주의, 레이시즘이에요. 지금 문명국가에서 제일 경멸하는 게 인종주의죠. 인종주의. 저 인간은 인종주의자라고 하면은 문명국가에서 매장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좌익들은 인종주의자입니다. 인종주의자. 진짜 민족주의자는 뭐냐?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이런 사람들이 민족주의자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민족의 자존심, 민족의 공존, 공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그걸 민족주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할 때 절대 민족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신들 말하는 거 가만 들으니까 그 인종주의야, 인종주의. 민족이란 성스러운 말씀이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민족으로 이렇게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신라는 외세를 끌고 들어와서 동족을 쳤다. 민족 반역자다.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통일은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삼국시대에는 민족이 없었어요. 민족이란 말도 없었고 민족이란 개념도 없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 말도 달랐어요. 그런데 당시에 없었던 걸 가지고 1000년 이상 지난 걸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할 것 같으면은 세종대왕 보고는 왜 당신은 선거를 통해서 뽑혔지 않느냐, 나쁜 사람 아니냐라고 욕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때 선거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족이라는 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민족을 해치는 이런 논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민족이란 말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죠.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민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조선조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일본 사람이 만든 단어입니다. 민족이라는 말은 네이션, 영어 네이션, 독일어의 폴크란 말을 번역을 할 때 국민이라 하지 않고 민족이라고 했어요. 민족. 민족. 민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면서 신라 백제 고구려 사람들이 같은 정치 제도 하에서 살면서 같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같은 풍습을 갖게 됐어요. 한 1000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남인가 하는 민족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식은 만들어지는데 수백 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을 흉기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민족의 뜻이 과연 민족이냐 아니면 인종이냐 하는 것을 잘 보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오늘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